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대비 IFRS 뉴 회계 원리입니다. 우리 2022년에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회계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계 원리가 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회계가 들어간 모든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저한테 가장 빨리 합격하거나 고득점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회계 원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회계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달려나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궁금한 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OT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OT 보시면 첫 번째로 강사 소개입니다. 저 정인돈이고요. 저는 이제 시험 붙은 지 12년 된 회계사고요. 그쵸? 강의한 지는 이제 올해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가 뭐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는지 뭐 인기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건 저도 좀 부끄럽고요. 다만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회계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계 원리를 제외하고 중급회계, 그다음에 요약서, 객관식책, 2차 책, 2차 모의고사 과정까지 다 제 책으로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회계 원리를 드시면 제 제 태클을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시면 돼요. 제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만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회계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처음 회계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혼자 생각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 친구도 나랑 같이 저번 주에 회계 원리 같이 시작했어. 그 친구가 알겠어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회계 원리 이후에 중급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제 개인 번호도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제가 회커스 경영에서 회계사, 세무사도 가르치고 회커스 금융에서 금융 자격증도 가르치고 그죠? 제가 공무원에서 요즘에 공무원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에 진짜 한 달에 진짜 동영상이 많을 때는 500개 넘게 한 600개 이렇게 팔린다고요. 거짓말 아니고요. 근데 제가 번호를 가르쳐 드리면 진짜 한참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올 때는 하루에 진짜 문자 막 100개씩 오고 그런 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업무가 마비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핸드폰 번호를 직접 가르쳐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하시고 싶으면 강사 질문 답변 게시판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깐 볼게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네. 이게 저희 학원 홈페이지입니다. 어이구, 제가 나와 있네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마이 클래스가 있어요. 마이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어이구. 네, 로그인 안 했었네, 바보처럼. 마이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네, 여기 여러분이 수강하는 강의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강의들 나와 있어요. 아무거나 클릭해 보실게요. 강의실 입장. 강의실 입장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플레이리스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리스트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뜬다고요. 확대해 볼게요. 이런 화면이 뜬다고요. 이런 화면이. 아셔야 될 게 모바일이나 뭐 탭, 아이패드에서는 아마 이 화면이 구현이 안 될 거예요. 노트북에서만 구현이 되거든요. 노트북에서 이 화면이 딱 뜰 거예요. 동영상 강의를 클릭하면 여기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교수님께 질문하기 있죠? 요걸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걸 질문을 해주신 다음에 샌드 누르시면 저한테 딱 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에 저한테 문자가 와요. 너 질문 이렇게 많아. 빨리 질문 좀 해. 그럼 제가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안에는 질문을 해드려요. 너무 바쁠 때는 24시간 안에는 해드립니다. 24시간이 넘어가면 해커스에서 전화 와요. 너 왜 질문 안 하니? 너 왜 답변 왜 안 하니?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요걸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아우 바쁘신데 너무 죄송해요. 아우 죄송한데 제가 이걸 물어보네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가 죄송해? 뭐가요? 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돈 받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많이 아시겠죠? 그거만 좀 약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수강 대상인데 회계원리입니다. 여러분 회계원리. 비단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만 아니라 제 수업은 또 신기하게 간평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감정평가사, 관세사, 계리사,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 뭐 IFRS 관리사, 공무원 7급, 9급,
심지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요 수업을 들으시면 모조리 싹 다 커버가 돼요. 아무래도 회계사, 세무사가 회계를 제일 잘 가리키는 회계사, 세무사 교육기관이 회계를 제일 자세히 가리키는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계 원리가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가리키는 이 회계 원리가 가장 자세해요. 가장. 그렇죠? 그래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부단 나는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라 그냥 회계에 관심이 있어서 들으려고 해. 그래도 요 수업 들으셔도 돼요. 회계 원리까지는 꼭 수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회계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주저리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학습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공인회계사가 어떤 직업인지 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또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오트 시간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 학원 무료 강의 보면 회계사, 세무사 시험 응시제도 회계사, 세무사 비교 이런 거 제가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저희 학원 해커스 경영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회계사, 세무사 시험 얘기하면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아주 잘 찍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학습 순서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 일단 저희가 회계 과목이니까 다른 과목들은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회계사를 공부하시던 세무사를 공부하시던 당연히 가장 먼저 회계 원리 하셔야 돼. 세법 먼저 하면 안 될까요? 회계 원리 먼저 하셔야 돼. 세법도 기본적으로 법이 아니라 재무회계에서 비교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는 들어주셔야 세법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회계사를 공부하시던 세무사를 공부하시던 무조건 회계 원리를 먼저 들으셔야 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대학교 때 한 번 회계 원리 들었어. 다시 들으셔야 돼. 저 옛날에 공부했거든요. 10년 전에. 다시 들으셔야 돼. 회계 원리를 안 들어도 되는 분은 야 윤도나 사실 내가 1차를 한번 봤거든. 작년에. 근데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회계 원리를 다시 들어. 그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사실 선생님 강의를 예전에 단과 회계 원리 중급회계 단과를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으려고 종합반 끊었어요. 이런 분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 분을 제외하고 다 들으셔야 되고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이랬다고요. 어떤 선배 2명이 있었는데 윤도나 시간 아까워 회계 원리 듣지 마. 시간 아까워 회계 원리 왜 듣니? 그거 듣지 말고 중급 회계부터 시작해. 그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형은 윤도나 회계 원리가 중요해. 회계 원리 듣고 회계 원리에서 조금 파생되는 개념이 중급 회계니까 회계 원리 열심히 해 그랬다고요. 누가 붙었을까요? 뒤에 있는 형이 붙었어요. 여러분 회계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에 우리 과목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회계 원리부터. 그래서 회계 원리 듣고 중급 회계 바로 들으시면 되는데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시는 게 입문 강의 들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중급 회계 입문만 얘기할게요. 중급 회계 입문만 놓고 본다면 중급 회계 입문은 제가 그래도 공부를 진짜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급 회계 듣기는 좀 버거워서 좀 워밍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은 중급 회계 입문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공부를 좀 하셨는데 좀 쉬시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워밍업 하라고 중급 회계 입문을 만든 거지. 요거 듣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충실히 들으셨다면 바로 중급 회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법 개론으로 가시면 되고 세법 입문이나 세법 개론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중급 회계랑 세법이랑 같이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중급 회계 1 자본까지는 듣고 세법을 가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학 로드맵, 저희 회계학만 관련된 공부 순서를 보면 당연히 회계 원리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급 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회계가 있고 정부 회계가 있는데 고급 회계하니까 뭔가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울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려워서 고급 회계 아니야. 특수 회계예요. 고급 회계는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는 거고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는 거지 더 어려운 내용을 배워서 고급 회계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습 순서는 회계 원리 배우시고 중급 회계 배우시고 고급 회계 배우시면 되고 정부 회계가 있는데 정부 회계는 기업과 관련된 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부와 관련된 정보기관의 회계처리를 배우는 건데 사실상 얘는 회계라기보다 법령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가르치지 않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시험범위입니다. 물론 중급 회계는 회계 원리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회계 원리를 알아야 중급 회계를 아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아, 선생님, 첫날부터 오타예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로 끊으셨어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회계사는 회계가 어렵고 세무사는 회계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급 회계까지는 회계사랑 세무사에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모든 학원이 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이 내가 이 강의를 들어도 맞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게, 회계원리랑 중급회계까지는 회계사랑 세무사가 100% 동일합니다. 그럼 회계사와 세무사가 회계 배우는 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고급회계예요. 고급회계. 회계사는 고급회계를 많이 배워요. 한 40시간? 48시간? 근데 세무사는 사실 고급회계 우리 1차, 2차 목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업할 때 일단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도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여기까지는 중급회계까지는 동일해. 똑같이 가르쳐요. 모든 학원이.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강하시면 되고,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급회계를 별도로 수강하시지 않고, 제가 1차 시험 임박하면 1차 시험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4시간짜리 특강을 합니다. 그거만 들으시면 세무사 1차용으로 충분해요. 2차 때는 2차 때 수업 때 별도로 가르칩니다. 고급회계를 세무사용으로 또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만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그 올해 학원의 요청에 따라서 8월부터는 제가 회계사 강의를 또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학원의 원장님이 그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회계사 강의를 공부하시는 분도 요거 듣고 요거 들으신 다음에 고급 회계를 제가 8월에 회계사 강의를 시작하면 아마 9월에 촬영을 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9월에 고급 회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회계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은 1차 시험에만 나오기 때문에 1차 시험 막판에 특강으로 진행을 해요.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좀 우리 학습 순서 봤고요. 회계학 로드맵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가 있는데 밀레니엄 회계 원리 쓰거든요. 요 책을 써요. 요 책. 회계가 매년 개정되는데 올해는 개정될 게 없기 때문에 작년이랑 책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요 책을 쓰시면 되고, 제가 회계 원리만 제 책을 안 쓰고 신영월 교수님 책을 쓰는데, 왜냐면 이 수험서지만 이 회계 원리는 수험서와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는 교재의 성격의 중간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엔 썰도 좀 많이 풀어져 있고 예시도 좀 많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이 책이 뒤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엔 공무원 시험이나 간평사 관세사 같은 경우에 여기 책에 있는 예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된 적 꽤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교수님이 쓰신 책이지만 실제 구성이나 문제는 수험서 못지않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고,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까지 책을 좀 사시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했던 요 책 갖고 오셔서 같이 수업을 들으셔도 충분히 우리 수업 목적으로 100% 만족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잠깐 교재를 보여드려야겠죠? 저희 회계원리 교재를 보면, 네, 자 보시죠. 네, 나와라. 이게 저희 회계원리 교재예요. 저희 회계원리 교재,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업할 때 수업하고 나서 필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화면에 띄워놓고 뭐 같이 밑줄도 긋고 그럴 겁니다. 필기도 하고 이렇게 교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저희 책이. 그래서 요걸로 저희가 선정을 했으니까 요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책도 같이 띄워놓을 거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때 동영상 보실 때는 책 안 갖고 다니시고 화면만 보셔도 왔다 갔다 복습하실 때 동영상 보시는 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다시 우리 제가 익숙하지가 않죠. 다시 우리 PPT로 돌아와서 자, 네. 다시 우리 PPT로 돌아와서 교재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 책 갖고 이 수업을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심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넘겨보시면 저희 준비사항이 있어요. 수업 준비사항. 첫 번째로 계산기를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저희는 실제로 계산을 다 한답니다. 저희 시험은. 계산기를 사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초반에 공부하시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계산기 뭐 사야 되냐고. 네가 얘기한 거랑 나는 다른 모델명 샀는데 이 모델명은 어떨까 막 이런다고요. 저도 몰라요. 저 쓰는 거밖에. 화면을 보시면 요거거든요. 계산기 확대해 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카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쇼핑에. 그거 사시면 이틀이면 도착해요. 요 계산기 사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딴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 M+, M-, MR, MC가 있는 건 사주셔야 돼.
그리고 곱하기를 2번 눌렀을 때 상단에 K가 뜨는 연속 계산이 되는 계산기를 사셔야 됩니다. 요것만 좀 기억할게요. 계산기 꼭 사셔야 돼. 계산기 요거요.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산기.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연습장을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연습장을. 저희 실제로 회계는 법 과목이 아니에요. 사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죠. 하고 넘기고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지만 저희는 계속 계산기 쓰고 계속 쓸 거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실력이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생증 되면 연습장 쓴 걸 안 버리고 자기 독서실 자리에 쌓아 놓는다고. 그게 자기 공부가 여태까지 했던 거의 양이기 때문에 되게 뿌듯해하면서 쳐다보고 그런다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연습장을 꼭 갖고 오셔서 쓰셔야 되고, 아무래도 저희가 회계 원리까지는 괜찮지만 중급 회계부터는 교재를 한 1, 2년은 볼 거기 때문에 교재를 깨끗하게 써야지. 교재 거기다 직접 바로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면 교재가 만신창이가 돼요. 만신창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일단 연습장에 공부할 때도 연습장에 풀이를 좀 하시고, 수업 들을 때도 필기하시는 걸 연습장에 적으신 다음에 복습할 때 교재에 예쁘게 옮겨 적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습장을 꼭 갖고 오셔야 되고, 교재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가끔씩 수업 들을 때 교재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재를 갖고 오셔야죠. 그렇죠? 교재를.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놓치시더라고요. 갖고 오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수업 진행은 일단 이론 설명은 제가 칠판에 필기로 쭉 할 겁니다. 칠판에 필기를 할 거예요. 색색이 필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재 PDF, PPT가 아니라 PDF로 실제 교재를 화면에 띄워놓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제를 풀 거고, 연습 문제는 제가 객관식 문제는 풀어드릴 거예요. 주관식 문제는 시간 관계상 안 풀어드리는데, 모든 학원이 회계원리 뒤에 있는 객관식이랑 연습 문제는 주관식 문제는 안 풀어드리는데, 제가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 일부는 풀어드려요. 그렇죠? 같이. 그래서 우리 아까 화면 봤던 것처럼 화면에 띄워놓고 저희가 같이 볼 거니까,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저한테 이제 회계원리 시작하면 이런다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시간이 남겠죠. 시간이 남으니까 선생님 예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어디까지 나가요? 이런 거 가끔씩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제가 세상에 예습까지 하신다니 너무 대단해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뭐랄 것 같아요? 복습이나 하세요. 복습할 거 없으면 좀 쉬시고 그런다고요. 왜냐면 혼자 읽은 회계책 안 읽음만 못해요.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이상한 방법으로 막 이해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공부는 우리 앞으로 합격할 때까지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 복습 위주로 하셔야 되고, 집에서 복습하실 때 제일 최악의 복습 방법이 이거예요. 동영상을 2배속으로 한 번 더 듣는데. 그러면 안 돼. 동영상을 2배속으로 더 듣는 게 무슨 공부야. 그냥 보는 거지. 그쵸? 어떻게 하셔야 돼? 반드시 집에 가서 문제를 손으로 써보셔야 돼. 손으로 써봐야 복습이야. 알았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건 복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안 하면 늘지가 않아요. 이해를 안 하면 다 외워버릴 거야.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의대생이었는데 어떻게 재수없게 교양으로 회계를 들었다는 거예요. 약대생이었다. 약대생이었는데 재수없게 교양으로 회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회계 내용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다 외워서 A뿔 받았다고. 제가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야, 다 외우면 돼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책이 이만해요. 회계 원리는 요만하지만 중급 회계 1, 중급 회계 2에서 이만하다고요. 객관식도 있고 연습서도 있어요. 공부량이 꽤 많아요. 저희 회계사도 세무사도 공부량만 치면 바닥에서 책을 싸면 제 키까지는 온다고요. 그걸 다 외운다고? 저희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휘발성이라는 거거든요. 자꾸 날아간다고요. 외우면 날아가고 외우면 날아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휘발성, 외우고 까먹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도 이해 위주로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외우세요. 됐죠? 외우세요. 이런 거 안 해요. 다 이해시킬 거예요. 엄마도 팔고 저희 딸도 팔고 우리 와이프도 팔고 해서 다 이해시킬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럼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 말은 좋죠.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해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집에 가면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머니 앉혀두시고 우리 집에 있는 복실이 앉혀두시고 강아지 앉혀두시고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한 거겠죠. 암기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물어볼 거예요. 엄마가 집에 갔더니 물어보면 오늘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렇죠? 앞자리가.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회계원리 교재 한 권을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하신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해 후 암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회계사 세무사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회계원리 때는 회계사 세무사 장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거라고요. 정말로 저희 인생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돈을 많이 버나요? 노력하면 많이 벌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저희 회계사 세무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뭐 어디 가서도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어디 가서도. 제가 회계사 된 이후에 솔직히 사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한테 반말을 듣거나 무시당한 적 없어요. 진심입니다. 어디 가서도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 회사 근무하시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일은 열심히 해도 월급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또 이게 해커스의 귀염둥이라서 강의가 많아요. 하루에 많을 땐 12시간도 강의하고 사무실 일까지 하면 하루에 18시간 일하는 날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쵸?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저를 일으키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쵸?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이 전문직은 내가 일한 것만큼 다 내 소득입니다. 다 내 돈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면서 힘들지 않아. 다 내 건데 뭐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벌려고 하는 건데. 그쵸?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사다리가 되는 직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다리.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 회계사 된다고 세무사 된다고 별거 있냐? 별거 없어요. 되고 노력하면 사다리가 돼주는 직업이지. 그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엔 저는 성균관대학교 나왔는데 같이 제 동기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 회계사 시험 붙고 3일 회계법인 텍스팀 있다가 그 SK이노베이션 갔다가 그 한국은행 산하기관은 한국투자공사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유명한 데 가 있거든요. 밝힐 수 없어요. 그럼 신원이 너무 탈문하기 때문에. 그 친구 하는 말이 있다고요. 아,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데 회계사라는 이 자격증이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내가 꿈꿨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다리, 디딤발 될 수 있어요. 이게 이 작업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여자분이 있대요. 자기 첫사랑이래. 제가 그랬죠. 첫사랑이 아니라 보통 그런 건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첫 짝사랑. 사귄 건 아니잖아. 아마 그랬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첫 짝사랑이 하겠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회계사 시험 보고 그 여자분이랑 결혼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회 봤거든요. 그 친구 결혼식. 제가 사회 보면서 그 신부 입장할 때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그 여자분 사진도 한번 봤었는데 여자분 사진 보고 제 친구 얼굴 보고 둘이는 절대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 친구가 같이 공부하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자기는 나중에 회계사 시험 붙어서 이 신부랑 결혼하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걸 해냈다. 와, 존경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신부도 좋아하시고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첫사랑도 이루게 해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굉장히 되게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굉장히 붙기 어려운 시험이라고요. 근데 결석해. 일이 있어서 오늘 피곤해서 안 왔대. 이제 회계원리 시작했는데 오늘 개강했잖아요. 오늘 다 제 시간 오셨잖아. 내일 지각해. 모레 결석해.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환불하세요. 안 된다고요.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결석하고 환불하는 건 그거는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지 않았는데 투자할 만큼 이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딱 하나만. 뭘 부탁드리냐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다른 거 없어. 우리 개강하고 나면 회계원리 끝날 때까지 전출하시면 돼.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이거 늘어지지 말고 한 달 동안 다 들으시면 돼요. 정해진 시간에 진도 안 밀리게.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부탁드려요. 딱 하나만. 뭐 열심히 하자.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 나오시고 열심히만 나오시고 동영상 다 들으시면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OT는 여기까지 했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회계원리 교재 규성을 좀 보시면 저희가 1단계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회계의 정의, 복식부기의 원리, 재무제표 작성법 배우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6장부터 15장까지는 계정별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중급회계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급회계 예습. 그 다음에 3단계로 16장과 17장 재무제표 작성과 분석이 있는데 모든 학원이 여긴 안 해요. 회계원리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1단계랑 2단계를 하죠. 3단계는 사실 저희 재무회계 시험법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회계 원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회계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회계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회계를 못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회계 원리 때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더 어려운 것만 파고 들어가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회계 원리가 참 중요한데, 회계 원리가. 그럼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으면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단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2단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응. 아, 2단계. 아, 1단계가 중요해요. 1단계가. 그럼 1단계가 중요합니다. 1단계가. 1단계가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우리 회계원리에서 메인은 이 1단계예요. 1단계. 우리 지금 회계원리가 40시간인데 한 48시간 정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48시간 정도면 요거 절반 할 거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요거 절반 할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는 나중에 중급회계에서 또 배울 거라고요. 예습이라고요. 그럼 정말 뭐 결석할 일이 있어. 정말 이건 진짜 못 나올 것 같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요거는 괜찮아. 요거는 빠지시면 안 돼. 요거는 한 번에 다 들으셔야 돼. 그쵸? 빠지시면 안 돼.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자기 할 말 있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오늘 학원 가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더라도 요때는 자기야 너무 미안한데 지금 1장부터 5장까지는 빠질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꼭 나와주셔야 돼. 그렇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 원리는 사실 요거를 정확히 배우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부터 3단계 중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말로 좀 몰입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 수업 내용 나가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4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를 피고 우리 오늘 배워야 될 주제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될 주제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자, today 우리 토픽 오늘 배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 어느 날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데 아빠가 야, 네가 공부한다니까 내가 돈은 대주긴 하는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회계가 뭐니?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갑자기 회계가 도대체 뭐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2차 공부할 때인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가 뭘까요, 여러분? 회계가. 우리 회계 바른데 온다는데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야, 너 회계 공부한다고? 회계가 뭔데 도대체? 나도 궁금하다. 야, 회계가 도대체 뭐니? 어카운팅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뭘 배울 거냐면 회계의 의의를 배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 그렇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1교시 때는 지금 OT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 의의를 배울 거고요. 이 두 번째로 보면 회계사 세무사 있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딸들이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 저는 회계사 공부한다 그러면 시키긴 하겠지만 사실 조금 좀 너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일이 진짜 빡세거든요. 그냥 빡센 게 아니에요. 진짜 빡세요. 심지어 요즘은 워라벨이라죠. 워라벨이 좋아지고 법규가 좀 바뀌어서 그래도 처우가 좀 좋아지고 그래도 요즘에는 웬간하면 야근 안 한다고 하지만 회계사는 시즌이라는 게 있다고요. 지금이 시즌이에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회계사가 1년 중에서 제일 바쁠 때거든요. 세무사는 5월이 제일 바쁘고 그렇다고요. 그럼 1월부터 3월까지가 보통 시즌이기 때문에 진짜 바빠요. 저도 그 시즌 때 이게 정말 지옥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제가 처음에 회계사 시험 붙고 입사를 삼전 KPMG에 했기 때문에 KPMG가 여기 스타타워 역삼역에 있다고요. 저도 가끔씩 간다고요. 요즘 이렇게 1월 달에 연초에 가끔씩 제 생활이 좀 힘들거나 좀 이럴 때가 있으면 가끔씩 스타타워를 가요. 밤에. 거기 가면은 스타타워 밤에 한 10시 넘어서 가면
키 작고 뚱뚱한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있다고요. 온갖 그 썩어가는 표정으로. 대부분 회계사들이거든요. 왜냐면 1월부터 3월까지가 바빠서 그래요. 얼마나 바쁘냐면 제가 회계사 시즌 때 10시에 아침에 출근을 해요. 아침에 10시에. 10시에 출근이요? 할만한데 퇴근을 5시에 한다고요. 에? 뭐야, 그럼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진짜 할만한 것 같은데요? 오후 5시가 아니라 아침 5시예요. 보통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주말도 다 출근해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전 5시에 퇴근하는 걸 뭐 한 5주 정도 해요. 5주 정도. 스트레이트로 쭉 5주 정도 한다고요. 그럼 만사가 다 귀찮아지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기업체분들이 야근한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9시, 10시죠. 좀 빡세면 10시죠. 저희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직이잖아요. 야근한다 그러면 보통 야근한다 그러면 새벽 2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뭐 그런 시기예요. 바쁠 땐 진짜 바쁜 업종입니다. 쉴 때는 쉬지만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제가 삼정회계법인 있다가 여의도에 있는 법인으로 이직을 했는데, 여의도 한영회계법인으로 이직을 했는데, 한영 EY 있을 때 보통 여의도는 증권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10시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여의도에 있는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만 남아있다고요. 그럼 퇴근할 때쯤, 저희가 퇴근할 때 한 새벽 2시, 1시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 앞에만 택시들이 쫙 서 있다니까요. 그 택시기사분들이 알고. 그럼 저희가 퇴근해서 이제 택시 탄다고요. 저희가 또 택시는 타고 나거든요.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거든요. 택시 타고. 교통비가 나오니까. 그럼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제 퇴근을 하세요? 퇴근하신 거 맞아요? 뭐 하시는데 이제 퇴근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싫은데 힘들어서 또 물어보시니까 네, 회계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갑자기 기사님이 라디오를 딱 켜시더니 그런다고요. 저기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회계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또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계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또 기사님이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면 멈춰주신 다음에 회계감사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회계감사. 분식회계를 적발합니다. 그럼 분식회계가 또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계감사. 회계감사랑 우리가 분식회계. 이게 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려면 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갭. 옷 아니에요. 그건 GAP고 이건 GAAP입니다. 갭. 이 갭을 배울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세 가지를 오늘.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 배우고 집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워볼 거고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기사를. 자, 회계 올릴 때는 기사 같은 것도 좀 많이 갖고 와요.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좀 시작을 딱딱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기사 1부인데 이게 작년 중반 정도의 기사거든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는 2003년 이후 적자를 거듭해 이달 시가총액이 세계 자동차 업계 1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편입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S&P 500 지수에 들어가려면 본사를 미국에 둬야 하며 시가총액이 82억 달러 이상이고 4분기 연속 흑자 조건을 맞춰야만 한다. 나와 있어요. 이 S&P 500이 뭐냐면 이 지수인데 미국에서 잘 나가는 우량주 500개를 딱 모아놓은 지수라고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가 여기 S&P 500에 포함돼. 잘 나가는 기업 S&P 500 안에 들어가게 돼. 그럼 이 S&P 500이라는 지수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는 순간 테슬라의 투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했다고요. 근데 테슬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적자를 내다가 흑자 본 지 얼마 안 됐어. S&P 500에 들어가려면 흑자, 이득 보는 게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은 게 4분기, 12개월 이상은 계산돼야 되는데 아직 아니었다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사 나온 거 보면 드디어 작년에 22일 발표에서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어요. 4분기가 뭐라고? 4개월 얘기하는, 이 1분기가 4개월이거든요. 그럼 4개 분기면 1년을 흑자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60억 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시장 예치를 넘는 성과를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이후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죠.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요거 나올 때만 해도 제가 아내한테 야, 우리 테슬라 주식 사자. 지금 천슬라 될까 말까인데
좀 있으면 1000슬라, 2000슬라, 만슬라 된다는 소리 있어. 주식을 사자 그랬다고요. 작년 한 9월 달쯤에. 작년 12월 달까지 제가 계속 테슬라를 사자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희 집은 또 제가 돈을 열심히 벌고요. 아내한테 갖다 드리면 아내가 이제 돈 관리를 하시니까 투자도 아내가 하시고, 그 아내분이 여보님이 아니야 윤도나, 너는 이거 너 수업만 하니까 잘 모르는구만. 내가 알아봤는데 테슬라 지금 충분히 고점이야. 거품이야 거품. 조만간 조종기가 있으니까 조종기 오면 살게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4분기 연속 흑자냈다며. 이게 회계라고요. 이게 회계예요. 그럼 지금부터 좀 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 그럼 이 테슬라를 감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 테슬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랑 제일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 누굴까요? 머스크 형,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뭡니까? 경영자죠. 그래서 경영자가 테슬라에 당연히 이해관계자겠죠. 테슬라에 관심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경영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자. 그럼 이 투자자가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에요. 테슬라한테 돈을 주고 테슬라 주식을 사왔다고.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을 투자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테슬라 주식 사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델 S가 나올지 모델 Y가 나올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쵸?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을까? 어떤 이해관계자가? 테슬라가 돈 빌린 데가 진짜 많다고요. 돈 빌린 데가 많아요. 테슬라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여자라고 하죠. 대여자는 뭐라고? 우리 자금을 빌려준 사람.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을 대여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을까? 애들은 지금 고민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어.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 회사 계속 하던 대로 투자를 계속 늘릴까? 아니면 이제는 투자를 좀 줄일까? 지금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투자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그만 테슬라의 주식을 판매할까? 판매라고 하긴 좀 너무 그러니까 매도할까? 팔아버릴까? 아니면 조금만 더 존버할까? 우리 보유할까?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은행은 어때? 금융기관, 돈 빌려준 사람들은 대여자는 이제 그만 자금을 상환하라고 할까? 상환을 요구할까? 야, 돈 갚아. 요구할까? 아니면 추가로 대여해줄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줄까?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지금 근데 이런 지금 다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요 고민이 결국 뭐예요?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금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요 사람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경영자도, 투자자도, 대여자도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뭐 정보를 알아야 의사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하지. 그쵸? 알아야 내가 주식을 팔던지 계속 보유하던지 돈을 더 빌려든지 돈 갚으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정보가 있어야지. 근데 요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어? 테슬라가 하하하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드디어 해냈어요. 4분기 연속 흑자 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4분기) 연속 흑자 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테슬라가 발표했다고. 그럼 그걸 모르면
일론 머스크 경영자는 우리 회사 커봐 이제 걔들 올랐구나. 투자 더 늘려야겠다. 진짜? 이제 S&P 500 가자! 가는 거야? 그럼 계속 보유해야지. 해냈구나, 니네 이제 드디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그럼 내가 더 빌려줄게. 계속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정보를 제공받아서. 여러분, 요 과정이 뭐가 될까요? 요 과정이 회계예요. 이게 회계라고요. 이 과정이 회계입니다. 봐봐. 어떤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해. 이때 기업이 그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왜? 이 정보를 제공해야 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요게 회계예요. 요게 회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야, 너 회계 드디어 네가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회계사 세무사 된다고 드디어 오늘 회계 원리 수업을 듣고 왔다며. 고생했다. 근데 회계가 뭐니?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회계가 뭐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라고요. 그럼 회계는 뭐라고?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회계라고. 회계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그럼 회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볼까? 자, 회계. 회계를 보면 여기 특정 기업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 테슬라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엔. 그쵸? 특정 기업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그쵸?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이해관계자는 내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 그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겠지. 그때 기업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대요. 4분기 연속 흑자 등의 이벤트 등이 발생했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경제적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회계는 이 경제적 사건을 그냥 회계적 거래에서 거래라고도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 회계는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 즉 거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회계 저기도 이거지만 회계의 목적이 결국 뭐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경제적 의사결정은 왜 하겠어요? 우리가 테슬라를 살지 말지, 현대사 삼성전자를 살지 말지 고민 왜 해요? 뭐긴 뭡니까? 그다음에 돈이 문제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뭐라고? 회계. 괜찮죠? 여기까지. 그 회계가 뭐라고? 뭐라고요? 빨리. 아직 안 친하지만 얘기해봐요. 회계가 뭐라고요? 정보 제공하는 거.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그럼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죠.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괜히 왔어. 역시 오늘 첫날은 괜히 왔어. OT를 그냥 한 40분 하더니 지금 회계 정의 갖고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해요. 봐봐요,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식품 회사인데 우리 회사 식품을 먹고 소비자들이 단체로 다 식중독 걸렸대. 그래서 소송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내가 패소하면 100억을 물어줘야 된대. 그쵸? 근데 보통 이런 식품 회사들은
자기 음식 먹고 소비자들이 언제 식중독 걸지 모르니까 실제로 다 보험을 들어놔요. 보험을. 나중에 우리 재고자산이라는 챕터 가면 닭고기 하면 할인 얘기할 건데 실제로 얘네들도 보험을 다 들어놨다고. 그럼 내가 우리 회사 제품 먹고 식중독 걸려서 사람들이 소송 걸잖아요? 소송에 져.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준다고요. 실제로 패소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50억이 나온대. 100억을 다 주진 않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50억을 준대. 근데 지금 소송이 보니까 내가 판결이 나서 질 것 같아. 판결이 곧 나서 질 것 같아. 그래서 보험금 50억을 받긴 받지만 100억을 물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튼 100억을 물어줘야 되지만 보험회사한테 50억 받을 거니까 진짜 내 생돈은 50억만 나가게 되잖아. 그쵸? 진짜 내 생돈은 50억만 나가게 되니까 50억만 돈 나감이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정보 이용자한테. 그쵸? 아직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런 어려운 말은 안 할 거예요. 그쵸? 회계원리 1강부터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재무상태표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게 된다고. 회계 겁나 쉬워요. 제가 여기서도 하지만 공무원도 하거든요. 해커스에서 9급 공무원 이런 거. 제가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없어. 포기 안 시켜. 다 가는 거야. 회계 때문에 시험 포기하는 일은 없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보시면 봐봐요. 50억 돈 나감.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재할 수도 있어. 일단 100억 돈 나갈 건데 50억 돈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지. 그럼 실제로 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제공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정보 이용자한테 저희 소송에서 졌는데 100억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50억 주기로 했으니까 저희 돈은 50억만 나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저희 소송 졌어요. 아무튼 50억 나갈 거야.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소송에서 100억이나 물어내는구나. 리스크가 꽤 큰데. 그래도 보험은 들어왔네. 그래도 이 회사가 보험 같은 건 미리미리 잘 들어오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계 원리, 중급 회계를 배우면서 다양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작성 양식을 배워볼 거라고요. 그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하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배울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 이렇게만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제가 그 수업하다 보면 A가 어떤 거래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A로 해야 돼요, B로 하면 안 돼? 하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물어본다고. 그럼 이유를 물어보면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얘기해.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정보로서 유용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 회계의 목적에서 다 파생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이 회계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계 정의까지 봤어요. 그럼 우리 교재 좀 정리해볼까? 자, 교재. 여러분 교재 같이 볼 거야. 교재 같이 볼 거야. 교재 보시면 나와라. 목차 왜 이렇게 길죠? 네. 자,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회계의란 무엇인가 나와 있죠? 그쵸? 그 회계의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그쵸? 제가 같이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은 그냥 교수님이 설명을 그냥 예를 쭉 들어놓으신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소설책 읽어보시면 읽혀요.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줄거야 될 게 여길 것 같아요. 어디냐면 경영자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만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정보 중 핵심이 회계 정보이다. 여기까지는 좀 줄을 그어보시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죠.
밑에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정보 이용자는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아직은 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가시고 밑에 보시면 투자자나 대여자 나와 있고 교재 5페이지에 투자자나 대여자 나와 있고 뭐 여기 얘기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돼. 투자자가 누군지 대여자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죠. 맨 밑에. 맨 밑에는 줄을 좀 거봐야 되는데 예, 보시면 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아이고,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보이죠? 그래서 경제적 이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럼 다음 배경 보시면 6페이지 나와 있는데 6페이지에 요게 회계의 정의예요. 요게.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뭐라고? 아이고. 여기가 요게 지금 뭐 회계의 정의. 제가 이렇게 화면에 써드리는 이유는 이 글씨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이 교재에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굳이 이거 PDF 띄워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표시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 읽어보시죠.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 우리 경제적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 요거 거래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나와 있고요. 거래 경제적 사건을 식별. 우리 식별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식별이라는 단어는 이거 알아보다예요. 알아보다. 기록하여 특정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나와 있는데 다시 읽어보시면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알아보고 기록하여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회계정의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 보고하는 과정도 좀 미리 써놓을게요. 요거 무엇을 통해서 보고하냐면 how. 뭘 통해서 보고하냐면 좀 이따 배울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요것도 좀 써놓으시고요.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도 볼게요. 회계 정의에서 경제적 사건이란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데 회계에선 얘를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경제적 사건을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을 말하고 얘는 거래라고 한다고 했는데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건. 재무 상태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일단 필기만 해놓을게요. 뒤에 가서 볼 거야. 이 재무 상태는 뭐냐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뭐야? 다른 말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얘기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변동. 여기까지만 좀 필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아이고. 네. 밑에는 그냥 예시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줄글 게 없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좋아.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다시 PPT로 좀 돌아가 봅시다. 좋아. 여기까지 교재 보고 정리를 해봤고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면 이해관계자는 결국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관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해관계자라고 안 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는 이해관계자라고 안 하고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야? 요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우고 보시죠.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보면 테슬라
안에 있는 정보 이용자도 있고요.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테슬라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도 있어요. 테슬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테슬라 기업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 기업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테슬라 기업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일론 머스크 경영자. 경영자가 회사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테슬라 밖에 있는 사람들.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뭐 있을까요? 우리 지금 배웠던 투자자 있고요. 주식 산 사람들. 그 다음 뭐 있어요? 대여자 있겠죠? 그리고 일반 대중도 있겠죠. 일반 대중도 테슬라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일반 대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정부도 관심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을 거라고요. 정보 이용자를 회사 안에 있는 사람과 회사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고 회사 안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회사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고 외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회사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부터 보겠지만 회계는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해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한다고.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건데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기사를 좀 보죠. 기사 보죠. 자,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에 과거 애플의 테슬라 인수를 제안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게 작년 12월 23일인가에 공개한 내용이에요. 이 머스크가 나 진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제안하려 한 시기는 테슬라 모델 3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다. 이때 실제로 차 잘 안 만들어졌거든요. 당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현재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 테슬라라는 게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게 일론 머스크가 원래 부자였어요. 아주 진짜 돈이 많았다고. 페이팔이라는 걸 개발해서 젊었을 때 이미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도 이분은 진짜 약간 몽상가 기질이 있는 게 정말로 화성에 가보고 싶은 거야.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까지 나온 거거든요. 테슬라가 진짜 힘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모아갖고 자 전기차 만들어 보자 이랬다고요. 우리 그동안 전기차는 천천히 가고 힘도 약하고 이런 차였는데 애초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전기차지만 빠른 차 만들 거야. 우리는 빠르고 멋있는 차 만들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진짜 많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실제로 테슬라가 망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일론 머스크 그것 때문에 이혼도 당했다고요. 돈이 원래 많은 부자였는데 테슬라 이런 데 다 꼬라박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혼할 뻔했어요. 이혼했지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진짜 망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벤츠한테 투자를 받는다고 한 600억 정도. 벤츠한테 마지막에 투자받은 걸로 이제 모델 3 나오면서 대박을 치고 회사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한다니까. 우리는 뭐 전혀 문제 없어. 우린 킵 고잉이야. 그랬지만 요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이분도. 그렇다고요. 그럼 봐봐.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분은 어때?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필요로 하겠지. 내가 경영자인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다양한 경로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겠지. 그렇죠? 회사 내부에는 경영자니까. 그래서 일단 내부 정보 이용자랑 외부 정보 이용자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구분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나눠볼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면 내부 정보 이용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해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겠지. 그렇죠? 제가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회계사 사무실 대표거든요. 오산에 있다고요, 제 사무실이. 거기 가면 제가 자주는 안 가요. 뭐 제가 굳이 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는 안 가요. 그럼 가면 어느 날 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해. 오랜만에 제가 왔으니까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냉랭해. 그럼 제가 저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과장님 왜 이래 분위기가 그때 어저께 이 직원이랑 이 직원이랑 싸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지금 풀어줘야겠네. 둘이 불러갖고 면담하고 막 이런다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과장님한테 혹시 직원분들 싸우거나 그러면 꼭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 직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이 바쁠 때 직원 간두면 그거만큼 돌아버리는 게 없거든요.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 싸우는 것도 있고 권력 암투 뭐 이런 거 나오면 저한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과장님이 그래 뭐 그런 것까지 아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다고요. 모든 정보를 다 필요로 한다고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 특히나 이 투자자나 대여자는 뭐가 제일 관심 있겠어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갤럭시 탭은 언제나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가 돈 얼마 버는지가 제일 관심 있겠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데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줬대. 그럼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가 돈을 계속 벌어서 주가가 오를지 내가 빌려준 돈은 갚을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얘네들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가 제일 관심 있어? 얘네들이 앞으로 돈을 계속 잘 벌 건지 이게 궁금하다고요. 다른 건 관심 하나도 없어. 테슬라 투자한 제가 일론 머스크가 연예인이랑 사귀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계속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였대?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죠? 그쵸? 얘는 다 필요하고 얘는 돈 버는 것만 필요로 하고. 그쵸? 두 번째로 여러분, 정보의 유입 경로 볼게요. 정보의 유입 경로. 정보 유입 경로 어떻게? 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톡 치고서 물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카톡 치고서도 물어보고. 그쵸?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그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아이폰 누굽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분이 되게 성격이 괴팍한 면도 있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애플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직원이 한 명이 탔대. 그래서 심심하니까 야 너 뭐하냐 그랬다는 거죠. 너 우리 회사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얘가 너무 쫄아갖고 회장이잖아요. 너무 쫄아갖고 어버버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야 넌 해고야 이랬다는 거죠. 그쵸? 거기서 그냥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부 정보 이용자 이 경영자는 모든 경로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입수하겠죠. 모든 정보를 다양한 경로에서 입수하겠죠. 다양한 경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할까? 외부 정보 이용자는 나 이 회사 주주야. 제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고 요 앞에 삼성전자 본관 들어가서 문 빵 차고 들어가서 막 이거 막 입구에서 막는데 나 주주야.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들어가? 거기 삼성전자 저기 세무팀 가갖고 나 주주거든? 세금 얼마네? 빨리 계산해봐. 그래?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제공한다고요. 알게 된다고요. 추가로 얘기하면 요거 누구로부터 받냐면 경영자가 작성해줘요. 그쵸? 나중에 더 배울 거지만 경영자가 작성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요. 그렇죠? 다양한 정보는 못 얻겠지. 아무래도 요거보다 요 정보가 어떻겠어요? 질이 높지는 않겠지. 다 알려줄 수 우리 회사 중요한 정보까지 다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얘네들 어떻게? 양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질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로 작성 원칙이요. 정보 작성 원칙. 적보 작성 원칙이요. 요즘 기업들 유행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기업들이 회의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회의 내용보다 PPT 만드는데 신경을 더 썼다고요. PPT 예쁘게 만드는데 막 신경 더 쓰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부질없음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실제 기업들 가보면 이 슬로건이 뭐냐면 PPT 만들지 말자. 파워포인트 하지 말자. 이게 슬로건이라고요. 아니 회의를 진짜 회의를 해야지 보고하는 그 형식에 치중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 보면 이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감사 갔는데 슬로건이 뭐냐면 그냥 A4 용지 한 장의 회의 내용을 다 담자. 이게 슬로건이라고요. 그렇죠? A4 용지 한 장 넘어가지 마. 어차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지. 뭐 종이에 다 써 있으면 이게 무슨 회의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왜 너도 우리 회사 사정 알고 나도 우리 회사 사정 아는데 개호 보고를 왜 하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용어 설명은 왜 하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건 다 알아. 저 회장님, 그게 안 되겠는데요? 그게? 그게 안 돼? 이래도 서로 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작성 원칙이 필요치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저는 저희 딸들이 이제 7살, 5살 됐죠? 근데 아직은 6살, 4살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잘 때가 되면 제가 콜물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로 자거든요. 엄마랑 애기들이 자고 저는 옆방에서 자는데 자기 전에 이제 굿나잇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가면 애기들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진짜 너무 귀엽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뽀뽀 타임 이런다고요. 뽀뽀 타임 이런다. 뽀뽀 타임이 뭐냐면 자기 전에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러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그런다고요. 그럼 얘네들도 이제 여자애고 그러니까 싫어! 이런다고 뽀뽀 타임 싫어! 퐁 타임만 해 그런다고요. 퐁 타임은 뭐냐? 뽀뽀는 하지 말고 퐁만 하라는 거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알았어. 퐁 타임만 할게 하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맨날 문을 열고 뽀뽀 타임 이런다고요. 그럼 애들이 막 정색해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 뽀뽀 타임이 뭔지. 그쵸? 작성 원칙이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내가 받는다고요.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얘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서 줘. 그럼 내가 해석하기도 매우 어렵겠지. 그럼 정보로서 유효하겠어 안 하겠어? 유효 안 하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어느 정도의 작성 원칙이랑 형식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거 보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긴 뭐 있어? 일정한 작성 원칙이 작성 원칙이나 작성 기준을 필요로 해. 이해하시겠죠? 일정한 작성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 작성 원칙이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2교시 때 배우게 될 갭이라고요. 갭.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 기업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이 정보 이용자를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양과 질, 그리고 뭐 형식에서도 모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나누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관리 회계라고 해요. 관리 회계. 그럼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를 뭐라고 그럴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를 요걸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윤돈이랑 뭐 배울 거예요? 관리 회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재무 회계 배울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때 회계 의의받고 회계 2단계 기업의 특정 거래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여기까지 맞고 그럼 정보 이용자는 뭐가 있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눈다.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 이유가 뭐였어? 정보의 양과 질이 형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관리 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재무 회계라고 하고 지금부터 윤돈이랑 배울 회계는 뭐? 재무 회계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교재 다시 볼게요. 교재 보시죠. 자, 교재.
그럼 다시 앞을 좀 보면 아까 제가 얘기 읽어드리지 않았던 거 다시 볼게요. 우리 4페이지요. 4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네,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한다. 그쵸? 그래서 내부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자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요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업 외부에도 기업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그들을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좋아요. 외부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투자자가 대여자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여기 정보 이용자 나오는데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죠? 네. 내부 정보 이용자와 아이고. 뭐야? 네.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하여 그들이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요것도 줄 좀 거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 자 보시면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기업 활동 관련된 계획 통제 평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경영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회계 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하므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비단 투자자와 대여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자, 여기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투자자와 대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괜찮죠? 보이시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결국에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 구분하는 이유가 뭐? 회계정보의 양과 질, 회계정보의 양과 질, 형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와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좋아요. 그럼 내부정보 이용자는 어때요? 내부정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한할 수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도 있다. 나와 있죠? 또 내부정보 이용자는 회계 정보는 굳이 일정한 규칙이나 형식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좋아. 제가 얘기한 것만 줄로 보시면 돼. 계속 보시죠. 이에 반해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에 반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때요?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개한 회계 정보에 의존한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경영자가 제공하는데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재무제표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 재무에 대한 다양한 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마지막으로 우리 볼 게 뭐냐면 이 북입니다. 북이. 이 북이에요. 북이. 우리 북이 얘기를 했거든요. 북이가 있고 회계가 있다고요. 그럼 북이랑 회계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북이가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라고요. 북이가 뭐냐면 영어예요. 사실은 북키핑이거든요. 북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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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일본 애들이 북키핑 하다 북이가 됐죠. 북이가 일본 말인데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딸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진짜 볼이 달까봐 뽀뽀도 하루에 딱 3번만 하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학교 들어가면 아빠가 뽀뽀하고 그러면 징그럽다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뽀뽀 많이 하고 싶지만 그래도 볼 달까봐 3번만 한다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장인어른이 와서 오시면 애들 막 뽀뽀를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제가 엄청 싫거든요. 그러면 볼 달까봐. 뭐 그렇다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제가 요즘은 그래서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드디어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어떤 여자분이랑 이제 그 사귀었었는데 그 무남동교 외딸이었다고요. 근데 거기 아버님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이유 없어. 그냥 싫어했다고. 그래서 막 걔네 집 데려다 주다가 길에서 걔네 아빠 만날 것 같으면 여자친구가 아빠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라고 그랬다고요. 도망가라고. 분명히 아빠가 너를 보면은 너한테 뭐라고 할 거니까 그냥 아직은 만나지 말고 도망가라고 해서 제가 막 도망가고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 제가 회계사 시험도 붙었을 때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통통할 때도 아닌데 제가 이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하면서 막 뛰어가고 그랬다고요. 지금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걔네 아버지가 저를 하도 싫어하니까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걔 그래도 회계사야. 너 뭐라 그러지 마. 괜찮다고. 그랬더니 걔네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계사? 야 그거 회계 걔네 기껏해야 북이나 하는 애들이 걔네가 뭘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오빠 북이나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걸렸네. 맞아. 나 북이만 하는 사람이야. 아버님 똑똑하시네. 이래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이 북이는 장부의 거래를 단순히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있었던 일을 기록만 하는 게 북이라고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회계는 뭐냐면 북이를 넘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북이는 뭐?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거라면 회계는 장부의 기록을 넘어서 요 기록의 의미까지 제공하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게 회계랑 북이가 있으면 북이는 단순히 장부 기록을 하는 거지만 회계는 요 기록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까지 뽑아내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읽어보시면 북이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일 뿐 그 의미는 없다. 나와 있지만 어때요? 회계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회계라는 게 결국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구나.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필기한 거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어디에 옮겨 적으면 좋으시겠어요? 요 8페이지 상단 여기다 좀 옮겨 적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교재에 좀 써놔야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우리 1교시 엄청나게 길었죠? 오태하냐고 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